네, 반갑습니다. 오늘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신 후엔 월드와이드 웹의 개념과 그 발명 과정을 알게 되고요. 그리고 인터넷과는 어떤 관계인지, 그리고 HTTP와는 어떤 관계인지를 알게 됩니다. 자, 그러면 오늘도 고고싱! 먼저 이 월드와이드 웹은 여러 정보들을 링크를 통해서 효율적으로 접근할 수 있는 인터넷상에서 동작하는 전 지구적인 정보 시스템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얘는 이름이 길기 때문에 줄여서 부를 때는 웹이라고 부르고요. 또 줄여서 쓸 때는 www라고 쓰기도 하고 혹은 w3라고 쓰기도 합니다. 그러면 얘는 누가 발명했냐? 얘는 1989년에 세른에서 근무하던 팀 버너스리가 발명을 하게 됐는데요. 그러면 오늘의 주제가 이 월드 와이드 웹이기 때문에 얘를 잘 이해하기 위해서는 얘가 어떻게 발명됐는지 그 발명 과정을 잘 따라가다 보면 더 잘 이해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부터 이 웹이 어떻게 발명이 됐는지 그 과정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먼저 이 팀 버너스리에 대해서 간단하게 살펴볼 텐데요. 이분은 1955년 6월 8일에 영국 런던에서 태어났고요. 1976년에 옥스퍼드 대학교 퀸즈 칼리지에서 물리학 학위를 받습니다. 그리고 졸업한 후에는 소프트웨어 엔지니어로 활동을 하시다가 이후에 세른이라는 연구소에서 두 차례 근무를 하게 됩니다. 첫 번째 근무는 1980년에 약 6개월간 근무를 하게 되고요. 잠시 다른 일들을 하시다가 다시 1984년부터 1994년까지 세른에서 두 번째로 근무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월드 와이드 웹은 두 번째로 근무하던 이 시절인 1989년에 발명이 되는 거고요. 자, 그러면 이분이 세른에서 근무를 했다고 했으니까 이 세른이 뭐 하는 곳인지를 또 살펴보도록 할게요. 이 세른이라는 곳은 유럽 입자 물리 연구소입니다. 1954년 9월에 유럽에 있는 12개국이 참여해서 설립을 하게 됐고요. 그래서 유럽을 기반으로 한 입자 물리학을 연구하는 연구소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연구소는 위치는 어디에 있냐면 스위스 제네바와 프랑스 사이의 국경에 위치해 있고요. 인류 역사상 가장 큰 실험 장치를 보유를 하고 있습니다. 이 장치는 뭐냐면 입자 가속기라는 장치인데요. 지금 사진에 보시면은 이 큰 동그라미 있잖아요. 이 동그라미가 사실은 입자 가속기를 나타내는 겁니다. 얘의 길이가 무려 27km인데요. 실제로 얘는 지상에 있는 것이 아니라 지하에 있는데 만약에 지상에 있다면은 아마도 이쯤에 있을 것이다 라고 이렇게 표시한 것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 세른에서 월드 와이드 웹이 발명이 됐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어떻게 하다가 여기서 발명이 됐는지를 알려면 이 세른의 연구 환경이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는지를 살펴봐야 됩니다. 그래서 그 연구 환경 특징을 하나하나 살펴보면 먼저 분산 연구 환경이라는 특징이 있습니다. 얘는 무슨 말이냐면 이 세른에서 연구하는 분들이 항상 이 세른에서 늘 거주하면서 항상 상주하면서 연구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 연구소 자체가 유럽에 있는 12개국이 참여하는 연구소이기 때문에 각자 소속된 국적도 다르고 또 소속된 대학교나 연구소도 다 달랐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항상 여기에 머물면서 연구하는 것이 아니라 보통은 자기가 소속된 대학교나 연구소에서 연구를 하다가 가끔씩 이 세른의 연구소에 방문해서 이런저런 실험도 하고 그런 식으로 이따금씩 방문하는 형태로 연구를 하게 됐던 거죠. 그래서 이 세른 연구소는 분산 연구 환경이라는 그런 특징이 있었고요. 그리고 또 어떤 특징이 있냐면 여기서는 합의에 의해서 자율적으로 협업하는 그런 문화가 또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세른이라는 연구소 내에서는 중앙에서 컨트롤하는 형태로 동작하는 것이 아니라 공통된 관심사를 가진 사람들끼리 모여서 서로 합의하에 자율적으로 그렇게 연구를 진행하게 되는 그런 연구 스타일을 가지고 있었던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런 두 가지 요인 때문에 결과적으로 어떤 특징이 또 생겼냐면 각자 익숙한 시스템으로 연구를 하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각자 소속된 국가도 다르고 소속된 대학교도 다르고 그런데 그런 다양한 사람들이 이 세른이라는 연구소에 가입해서 여러 가지 연구를 진행을 하다 보니까 평소에 익숙한 시스템으로 계속해서 연구를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자기가 잘 쓰던 컴퓨터, 자기가 잘 쓰던 운영체제 이런 것들을 이 세른이라는 연구소 내로 가져와서 그걸 가지고 이런저런 실험들을 계속하게 되는 거고 그러다 보니까는 자연스럽게 이 세른이라는 연구소 내에는 다양한 시스템이 존재하게 됐던 거죠. 자, 그러면 이런 상황에서 세른에서 사용하던 다양한 시스템들이 어떤 특징이 있는지 그 한 가지 특징을 좀 살펴보면 이 시스템의 특징은 주로 계층 구조의 시스템이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떤 정보를 저장할 때 계층 구조로 특히 이 트리 구조로 정보를 저장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연구소에는 다양한 시스템들이 있었는데요. 이러한 시스템들 예를 들어 이 세른탁이라는 도큐먼트 시스템은 문서를 관리하는 시스템일 텐데 얘도 계층 구조의 시스템이었고요. 그래서 트리 구조를 따르는 계층 구조의 시스템이었고 그 외에도 유닉스 파일 시스템, VMS라는 OS 내에 있는 이 헬프 시스템 그리고 UUCP 뉴스 시스템 또한 이 트리 베이스로 정보를 저장하는 그런 시스템이었던 거죠. 그러면 이 트리 시스템은 어떤 식으로 정보를 저장하냐면 잘 아시는 것처럼 이런 식의 형태를 띠게 됩니다.
그러니까 얘 같은 경우에는 트리 구조로 이루어진 유닉스 파일 시스템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이렇게 동그라미로 표현된 부분들은 디렉토리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 밑에 있는 이런 것은 파일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윈도우 쓸 때도 커맨드 라인을 통해서 폴더를 이동할 수도 있고, 또 맥을 쓰거나 리눅스를 쓰게 되면 거기서도 터미널을 통해서 이렇게 이동을 할 수 있게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런 구조가 1980년대에 세른에서 주로 쓰던 시스템의 특징이었다는 거죠. 근데 이 당시에 세른에서 근무하던 팀 버너스-리는 이런 구조로 정보를 관리하는 것이 정보 접근에 있어서 대단히 비효율적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예를 들어서 지금 어떤 문서를 찾고 있어요. 어떤 자료를 찾고 있는데, 그러면 이 루트 디렉토리에서부터 이렇게 찾아서 내려오게 됐단 말이죠. 그래서 결국 여기까지 와서 이 문서를 찾았는데, 이 문서를 딱 열어봤더니 실제로 내가 찾으려고 한 데이터는 이쪽으로 가서 여기에 있는 문서를 확인해 보세요, 이런 식으로 기록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다시 또 이 루트 디렉토리에서부터 이렇게 찾아 나서는 거죠. 여기까지. 그래서 이런 식으로 탐색하는 이 과정, 이런 구조가 상당히 정보를 접근함에 있어서 비효율적이라는 생각을 했던 거죠. 그러면 실제로 정보 접근은 어떤 식으로 일어난다고 생각했냐면, 예를 들어서 세른 안에서 어떤 정보를 찾는다라고 가정을 하면 이런 식으로 접근을 하는 거죠. 이 프로젝트와 관련된 실험은, 이 실험 장치가 있는 곳은, 이 모듈이 사용된 실험은, 이 개념을 설명한 문서는, 이 실험을 진행한 그룹은, 이 코드를 작성한 사람은, 그리고 어디에 일하는지, 이런 식으로 정보의 접근은 연관성에 기반해서 일어난다고 생각을 했던 겁니다. 그래서 이분은 저장 방식이 정보의 연관성을 제약해서는 안 된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고,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이 당시에 세른에서 사용되고 있던 다양한 시스템들이 트리 구조의 시스템이었기 때문에 이런 시스템에서는 이런 정보의 연관성이 제약될 수밖에 없다라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러면 실제로 좋은 구조는 뭐냐? 이런 연관성에 기반한 접근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좋은 구조는 뭐냐라고 했을 때, 이분은 보시는 것처럼 이런 구조가 좋은 구조라고 생각을 했던 거죠. 서로 연관된 정보들은 이렇게 연결성을 가질 수 있도록 하는, 이렇게 제약 없이 연결될 수 있도록 하는 이런 구조가 실제로 정보를 관리하기에 좋은 구조라고 생각을 했던 겁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렇게 새로운 정보가 추가가 됐고, 이 정보가 얘와 또 얘와 관련이 있는 정보라면 바로 이렇게 연결을 시켜줄 수 있도록 하는 이런 구조가 훨씬 유연하고 또 효율적으로 정보를 접근하는 것을 가능하게 한다라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분이 처음 세른에서 근무할 때, 그러니까 1980년에 이렇게 정보에 접근하는 것이 불편하고 비효율적인 부분을 보고, 이분은 좀 더 스마트하게 일을 하고 싶어서 무엇을 했냐면 인콰이어라는 프로그램을 개발하게 됩니다. 이 프로그램은 이분 개인의 편의를 위해서 개발된 링크 기반으로 정보를 관리하는 프로그램이었고요. 이 프로그램을 통해서 이분은 이제 어떻게 했냐면, 내가 관심 있는 혹은 내가 관련 있는 프로젝트, 장치, 인물 등의 관계를 추적하는 용도로 이 프로그램을 사용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 프로그램은 각 정보들을 어떤 식으로 저장을 했냐면, 개념적으로 보시면 이런 구조로 저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각각의 문서들이 있으면 그 문서와 그 문서의 관계를 링크를 통해서 연결을 시키는데, 그 링크마다 이렇게 타입이 있는 거죠. 그래서 만약에 얘가 얘를 포함한다면 include 타입의 링크를 이렇게 지정을 해주는 거고요. 그리고 만약에 얘가 얘에 의해서 사용이 된다면 이 링크 타입은 used by라는 형태의 링크 타입이 되는 거고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 inquire라는 프로그램은 각 정보들의 관계를 링크를 통해서 접근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프로그램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렇게 inquire라는 프로그램을 만들고 사용을 해보니까 너무 좋은 거죠. 너무 좋고 너무 편하고 보다 더 빠르게 원하는 정보에 접근할 수 있고, 이런 여러 가지 장점이 있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서 잠시 중간 정리를 하면, 이 팀 버너스-리가 1980년에 만든 이 inquire라는 프로그램은 문서 간의 링크를 통해서 정보를 표현하는 프로그램이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문서들 사이에서 링크를 통해서 연결되는 개념이 사실은 이 당시에 이미 있었는데요. 그게 바로 하이퍼텍스트라는 용어입니다. 지금 이렇게 문서들이 링크를 통해서 연결될 수 있는, 그래서 하나의 텍스트에서 관련된 다른 텍스트로 넘어갈 수 있는 이런 개념을 표현하는 게 이 하이퍼텍스트라는 용어로 이미 존재하고 있었던 거죠. 하지만 이 당시에 이분은 아직 이 하이퍼텍스트라는 용어 자체는 모르고 계셨던 것 같아요. 자, 아무튼 그래서 이분은 이 inquire라는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또 잘 쓰시다가 6개월만 근무하고 또 다른 곳으로 가셨거든요. 그래서 다른 곳에서 다른 일을 하시다가 1984년에 펠로우십으로 다시 세른에 합류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때 맡았던 일이 뭐냐면, 세른 안에서 존재하는 시스템들이 다양하게 있다고 했잖아요. 그러면은 그렇게 다른 시스템에서 개발된 로직을 원격으로 실행할 수 있는, 그러니까 네트워크를 통해서 원격으로 실행할 수 있는 RPC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일을 맡게 됩니다. 사실은 이때 이렇게 RPC, 여기서 RPC라는 것은 리모트 프로시저 콜의 약자거든요. 그래서 이 RPC 프로그램을 개발할 때 이 경험이 나중에 월드 와이드 웹을 개발할 때 중요한 밑거름이 되기도 합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새로운 부서에 와보니까 여전히 이 세른에 있는 시스템들은 계층적인 구조로 여러 가지 정보들을 관리하고 있었고, 이것에 불편함을 느낀 팀 버너스-리는 옛날에 사용했었던 인콰이어라는 프로그램을 다시 좀 사용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다시 사용을 하려고 보니까 지금 새로운 부서에서는 또 다른 시스템을 사용을 하고 있었고, 그래서 그 시스템에 맞춰서 이 인콰이어를 버전업을 할 필요가 있었어요. 그래서 그 시스템에 맞는 버전으로 만들어서 다시 사용을 하게 됩니다. 이렇게 사용을 하니까는 그 당시에 너무 편하고 여전히 좋았어요. 그리고 개인의 편의를 위해서 만든 것이기 때문에 다른 동료들이 쓸 수 있을 정도로 친절하게 만든 것도 아니었지만, 그럼에도 어떤 동료들은 이 인콰이어라는 프로그램을 가져가서 잘 쓰기도 했었고요. 그런데 이 팀 버너스-리는 이 인콰이어로는 좀 부족하다라는 것을 느낍니다. 사실 인콰이어라는 이 프로그램은 어느 정도 한계가 있었는데요. 먼저 얘는 세른에서 누구나 쓸 수 있는 범용 소프트웨어가 아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분 개인의 편의를 위해서 만든 거기 때문에 다른 사람도 편하게 쓸 수 있는 소프트웨어도 아니었고, 그리고 세른의 연구 환경 특징이 다양한 팀들이 다양한 시스템을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그 시스템에 맞춰서 인콰이어를 쓰려면 거기에 맞는 버전을 또 개발을 해야 됐던 거죠. 그리고 또 이와 관련해서 어떤 단점이 있냐면, 이 인콰이어라는 프로그램이 같은 시스템에서는 잘 동작을 하는데 다른 시스템에 있는 문서와 연결은 안 된다라는 단점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 시스템 안에서 이런 문서들은 인콰이어라는 프로그램을 통해서 이렇게 링크 형태로 연결될 수가 있었어요. 그래서 이 링크를 통해서 원하는 정보에 빠르게 접근할 수가 있었는데, 만약에 이렇게 또 다른 시스템이 있어서 그 시스템에 있는 이 문서와 이 문서가 관련이 있다 보니 얘네들을 이렇게 연결을 시켜주고 싶어도 이 인콰이어 프로그램에서는 그게 안 됐던 겁니다. 그러니까 익스터널 링크가 되지가 않았던 거죠. 그리고 또 이 인콰이어가 가지고 있었던 한계점은, 이렇게 링크 형태로 정보를 관리하기 위해서는 이 관련 파일들이 하나의 머신에 있어야 한다는 그런 또 제약 조건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팀 버너스-리가 곰곰이 보니까 지금 이 세른 내에 있는 다양한 부서들이 다 상황이 비슷한 거예요. 어떤 정보를 찾고 싶어도 계층 구조로 이루어진, 트리 구조로 이루어진 그 시스템 안에서는 정보를 빠르게 접근하는 것이 쉽지도 않고 비효율적인 측면이 있고, 그런데 이런 것들이 세른 안에서 동일하게 겪고 있는 문제다 보니까 뭔가 이 부분을 해결을 하고 싶은 겁니다. 그런데 인콰이어로는 그게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최종적으로 뭔가 새로운 시스템이 필요하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됐고, 그러면 어떤 시스템이어야 하는가 그것을 생각을 해봤을 때, 일단 기본적으로 하이퍼텍스트 시스템이어야 한다. 물론 여기서 하이퍼텍스트라는 말은 텍스트와 텍스트가 연결될 수 있다는 이런 의미지만, 단지 하이퍼텍스트에서 텍스트뿐만 아니라 다른 그림과 어떤 영상들도 연결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결국 하이퍼미디어여야 된다라는 이런 생각들까지 하게 되고요. 어쨌든 핵심은 여러 정보들이 링크를 통해서 연결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어야 한다. 기존에 있는 그런 트리 구조로는 안 된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고요. 또 그러면서도 어떤 특징을 가지는 시스템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했냐면, 현재 세른의 연구 상황을 고려한 통합 정보 시스템이 필요하다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이 세른의 상황은 무엇을 말하는 거냐? 일단 여기서는 네트워크를 통해서 원격 접근이 가능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12개국이 참여해서 만든 연구소이기 때문에 항상 연구소에 상주하면서 연구하는 것이 아니니까 기본적으로 네트워크를 통해서 원격으로 접근하는 것은 반드시 필요한 상황이었고요. 그리고 또 어떤 상황이냐? 다양한 시스템에서도 동일 정보에 접근이 가능해야 됐습니다. 이것도 어떻게 보면 당연한 얘기겠죠. 왜냐하면 세른 안에서는 워낙 다양한 시스템들이 존재를 했기 때문에 그런 다양한 시스템에서도 같은 데이터에, 같은 정보에 접근할 수 있어야 하는 그런 요구사항이 있었던 거죠. 그리고 또 중앙 통제나 조정 없이도 연결이 가능해야 한다는 그런 요구사항도 있습니다. 얘는 일단은 세른의 연구 환경 자체가 합의에 의해서 자율적으로 진행되는 연구기도 하고, 또 처음에는 독립적으로 연구를 했다가 나중에 서로 이 연구가 관련이 있다는 것을 알고 같이 연구할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그때 두 개의 서로 다른 시스템이 연결이 돼야 되는데, 이때 연결되는 과정이 어떤 누군가의 개입 없이도, 어떤 중재나 조정 없이도 바로바로 자연스럽게 연결될 수가 있어야 된다는 그런 요구사항이 또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이미 존재하는 정보에 대해서도 적용 가능할 수 있어야 되는 그런 또 요구사항이 있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당연한 얘기겠죠. 새로운 시스템을 개발했는데 그 새로운 시스템에서 기존에 있는 데이터에는 접근할 수 없다면 사실은 아무도 쓰지 않을 테니까요. 그래서 이런 세른의 상황을 고려해서 이런 여러 가지 요구사항을 반영할 수 있는, 그래서 세른 내에서 다 같이 쓸 수 있는 그런 통합 정보 시스템이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팀 버너스-리가 하게 됩니다. 그래서 다시 정리하면 기존의 트리 구조는 정보를 접근할 때 너무 불편하다. 그렇기 때문에 하이퍼텍스트에 기반한 시스템이어야 한다. 그리고 또 세른의 상황을 고려한 그런 통합된 정보 시스템이어야 한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된 거죠. 그러면 결국 이 시스템은 어떤 시스템일까 생각한 끝에 이 시스템은 분산된 하이퍼텍스트 시스템이겠구나, 이런 결론에 다다르게 됩니다. 그리고 이런 생각들을 잘 정리해서 결국 1989년 3월에 세른의 경영진들에게 새로운 정보관리 시스템에 대한 제안서를 작성해서 제출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때 이 제안서가 말하는 시스템이 바로 월드 와이드 웹인 거죠.
그래서 보통 이 1989년을 월드 와이드 웹이 시작한 해 혹은 발명된 해로 얘기를 합니다. 자, 그러면 이 제안서를 좀 더 살펴보면 이 제안서 내부에서 팀 버너스-리는 이 시스템을 구현하기 위해서는 클라이언트 서버 모델이 적합하다라고 설명을 합니다. 왜냐하면 셀엔에서 근무하시는 많은 분들이 보통은 자신이 소속된 대학이나 연구소에서 네트워크를 통해 원격으로 접속해서 연구를 많이 했기 때문에 그러려면은 정보를 저장하고 있는 소프트웨어와 실제로 정보를 보여주는 소프트웨어는 구분이 돼야 된다고 생각을 했던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클라이언트 서버 모델을 생각을 하게 됐던 거고, 또 한편으로는 아무래도 셀엔에서 사용되는 시스템들이 워낙 다양했기 때문에 그 다양한 시스템에서도 공통된 정보에 접근을 하기 위해서는 이때도 마찬가지로 그 정보를 저장하는 소프트웨어와 그 정보를 표시하는 소프트웨어는 분리가 돼야 된다고 생각을 했던 거죠. 게다가 이 셀엔의 업무 스타일은 어떤 중앙에서 그 정보를 통제하는 그런 것들이 있는 것이 아니라 자발적으로, 자율적으로 이렇게 각자가 알아서 각자의 필요한 시스템을 통해서 연구를 하는 스타일이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도 이 자율성을 그대로 유지를 해주려면 각자가 이렇게 클라이언트 서버 모델로 서로 동작을 할 수 있어야 되고, 나중에 필요에 의해서 서로 다른 두 개의 시스템을 연결시켜주고 싶다면 그때는 인터페이스에 따라서 그렇게 연결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시스템이 셀엔의 상황에서는 더 적합하다고 생각을 했던 거죠. 그리고 또 기존의 데이터에도 접근 가능할 수 있도록 해야 되기 때문에 기존의 데이터를 이렇게 하이퍼텍스트 형태로 보여줄 수 있도록 하는 그런 더미 하이퍼텍스트 서버를 만들어서 실제로 보여지는 것은 하이퍼텍스트처럼 보여줄 수 있도록 하면 된다라고 이 제안서에서 또 설명을 합니다. 물론 이 제안서가 조금 모호한 부분이 있어요. 실제로 그러면 이 인터페이스가 어떻게 동작하는지 그 부분은 좀 모호한 부분이 있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이 클라이언트와 서버 사이에 어떻게 데이터를 주고받을 것인가, 그러니까 하이퍼텍스트 서버가 어떻게 문서를 내려주면 이 클라이언트에 있는 브라우저는 어떻게 데이터를 볼 것인가, 이런 부분도 자세히 설명이 되어 있지 않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서로 다른 시스템에 있는 정보들을 연결을 시켜주고 싶을 때는 어떻게 연결시켜 줄 것인가, 즉 링크가 어떤 식으로 동작하게 할 것인가도 구체적으로 정의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 그림만 봐서는 이 당시에 팀 버너스-리는 정보를 연결하고 싶을 때는 서버에서 서버를 통해서 연결을 한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던 것 같아요. 자, 어쨌든 이런 인터페이스 혹은 프로토콜이라고 볼 수 있겠죠. 이 클라이언트와 서버 모델에서 어떻게 통신할 것인지에 대한 그 프로토콜에 대해서는 모호한 부분이 있었던 거죠. 그러다 보니 실제로 이 팀 버너스-리가 이 제안서를 자신의 상사에게 먼저 보여줬을 때 이 상사가 이 제안서를 보고 어떤 코멘트를 남기냐면, 이 위에 지금 보이시죠? 이렇게 뭐가 조그맣게 써져 있는데 얘를 확대를 해보면 이런 식으로 써져 있습니다. 이 코멘트가 바로 이 제안서를 본 팀 버너스-리의 상사가 쓴 코멘트예요. Vague but exciting. 모호하지만 흥미진진하다, 이런 느낌인 거죠. 자, 어쨌든 이런 제안서를 이제 자신의 상사를 통해서 셀엔의 경영진에게 제출을 합니다. 그런데 슬프게도 별로 여기에 관심을 보여주지를 않아요. 별다른 응답을 받지를 못합니다. 하지만 팀 버너스-리는 여기서 포기하지 않죠. 계속해서 이 시스템을 어떻게든 빌드를 해나가려 합니다. 그리고 실제로 이분의 상사도 팀 버너스-리가 이 시스템을 계속 발전시켜 나갈 수 있도록 응원을 해줘요. 좋은 컴퓨터도 사주고 계속해서 격려를 하고 권장을 하죠. 그래서 그러면 이 시스템을 어떻게 좀 더 개선을 시킬까, 어떻게 또 구체화시킬까, 그렇게 고민을 하다가 지금 자신이 제안한 시스템이 인터넷과 결합하면 어떻게 될까, 그러니까 하이퍼텍스트와 인터넷이 결합돼서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다는 것을 막 상상을 하게 됩니다. 사실 이런 생각을 하게 된 계기가 있는데요. 1988년에서 89년 사이의 셀엔의 상황을 보면 인프라적으로 이 셀엔 내부에서 TCP/IP를 지원을 하기 시작합니다. 이게 88년의 일이고요. 89년 초에는 처음으로 이 셀엔이 인터넷과 연결이 돼요. 그리고 나중에 1990년이 되면 이 셀엔은 유럽에서 인터넷에 연결된 가장 큰 장소가 되기도 하고요. 그래서 이렇게 셀엔에서도 이제 인터넷, 그러니까 TCP/IP 프로토콜을 지원하기 시작하는데, 인터넷이 셀엔에 도입될 수 있도록 기여한 분이 팀 버너스-리가 제안한 프로젝트가 어떤 건지를 알게 되고 나서 이 팀 버너스-리한테 인터넷 기반으로 개발을 하면은 여러 가지 장점이 많다라고 그 장점, 좋은 점을 막 강조를 해요. 그런 얘기를 듣다 보니까 그러면은 인터넷에 기반해서 분산된 하이퍼텍스트 시스템을 만들면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된 거죠. 그리고 또 첫 번째 제안서에서 모호했던 부분 있잖아요. 구체적이지 않았던 클라이언트 서버 아키텍처를 조금 더 구체화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그 프로토콜을 자세하게 구체적으로 정의해 나가기 시작하는 거죠. 그리고 이런 와중에도 계속해서 이 시스템에 대해서 소개를 하고 사람들의 관심을 끌려고 노력합니다. 셀은 내에서 뿐만 아니라 사실은 유럽에 있는 하이퍼텍스트 관련 커뮤니티에도 이런 시스템을 소개를 해요. 그런데 슬프게도 그 어디서도 제대로 된 관심과 지원을 받지 못하게 됩니다. 하지만 여기서도 이 팀 버너스-리는 포기하지 않아요. 그래? 그러면은 내가 만들겠다, 이런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실제로 이제 프로토타이핑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다가 1990년 11월에 조금 더 구체화된 제안서를 작성을 하게 돼요. 지금 보시는 이게 제안서인데요. 이때 드디어 본격적으로 월드 와이드 웹이라는 용어가 등장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1989년의 제안서에는 사실은 월드 와이드 웹이라는 용어가 사용되지 않았어요. 하지만 이렇게 인터넷과 결합해서 분산된 하이퍼텍스트 시스템을 만들 거다라고 생각을 하고 이 클라이언트 서버 아키텍처를 구체적으로 가다듬으면 가다듬을수록 지금 내가 만들려고 하는 것이 결국 이 인터넷이라는 것은 글로벌 네트워크고 지금 당장은 셀은 내부에서 쓸 시스템을 만들려고 하는 거지만 얘가 결국은 월드와이드하게, 그러니까 전 세계적으로 정보들을 링크 기반으로 연결시킬 수 있는 그런 웹과도 같은 형태를 띠게 될 것 같다, 이렇게 생각을 하신 것 같고, 그래서 그 이름을 월드와이드 웹이라고 짓게 됩니다. 그런데 이때 보시면 이제 재밌는 것은 이 월드와이드 웹을 다 단어를 붙여서 사용을 하고 있다는 거죠. 나중에 이제 월드와이드 웹이 이 단어가 다 구분이 돼서 스페이스가 들어가고 월드와이드 웹 이렇게 불러지게 됩니다. 자, 그러면 이 제안서에서 구체화된 내용들을 좀 살펴보면 일단 여기서는 하이퍼텍스트 링크에 대해서 설명을 합니다. 그래서 그림을 보시면 이렇게 하이퍼텍스트 페이지를 받았고 그 하이퍼텍스트 안에서 이렇게 링크가 있으면, 그래서 그 단어를 누르면 그 링크를 통해서 새로운 하이퍼텍스트 페이지가 오게 되고 그 페이지 안에서 또 다른 링크가 있어서 그 링크를 누르면 다시 또 새로운 하이퍼텍스트 페이지가 오게 되는, 이런 식으로 이 하이퍼텍스트 링크가 동작하게 된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 클라이언트 서버가 구체적으로 어떤 역할을 하고 또 동작을 하게 되는지를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을 합니다. 그리고 또 중요한 포인트가 뭐냐면 이 링크가 어떤 식으로 동작하는지 그것을 설명을 하는데요. 사실 이 부분은 첫 번째 제안서에서는 상당히 모호했던, 자세하게 적혀있지 않았던 부분이었거든요. 그런데 이 제안서에서는 이 부분을 자세하게 설명을 합니다. 그래서 이 제안서에서 어떻게 이것을 설명하고 있냐, 예를 들어서 이렇게 클라이언트가 있고 서버가 있어요. 이 클라이언트에서는 브라우저가 있는 거고, 그러면 이 서버에서는 클라이언트의 요청에 의해서 하이퍼텍스트 페이지를 이렇게 하나 보내주게 됩니다. 그러면 이 페이지를 받은 브라우저는 적절한 형태로 사용자에게 이 페이지를 보여주게 되고요. 그런데 만약에 이 페이지에 링크가 하나 있었어요. 그러면 여기서 이 링크를 누르게 되면 이 링크는 ASCII 코드로 이루어진 스트링인데 이 스트링을 보면 어떤 서버로 가야 이 정보를 가지고 올 수 있는지를 알 수가 있는 구조입니다. 그래서 이 링크를 보고 이 경우에는 이 서버로 가서 요청을 하면 되는구나 해서 이 서버에 요청을 보내면 이 서버는 그 요청된 하이퍼텍스트 페이지를 이렇게 돌려주게 되는 거죠. 그러면 이런 구조에서는 각각의 이 서버들이 서로의 존재에 대해서 알 필요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만큼 구조적으로 간단해질 수가 있는 거죠. 그러면 결국 중요한 것은 이 링크를 통해서 어디로 찾아가야 되는지 그 위치를 특정할 수 있어야 된다는 얘기인 거고, 그게 결국 오늘날로 치면 URL에 해당하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결국 이 시스템이 잘 동작하기 위해서는 이 링크도 잘 정의하는 게 중요하다, 이것 또한 이 문서를 통해서 알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좀 더 구체화된 제안서를 11월에 작성을 하고요. 그리고 마침내 1990년 12월 결국 이 프로토타입을 완성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제안서를 작성할 즈음에는 어느 정도 프로토타입이 진행이 되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한 달 전에 11월에 이런 구체적인 제안서를 한번 작성을 한 거고, 그리고 12월에 아마 크리스마스 즈음으로 알고 있는데 12월에 결국 이 월드 와이드 웹의 프로토타입을 완성을 하게 된 거죠. 그러면 그렇게 완성해서 나온 결과물들은 어떤 것들이 있냐면 총 6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로는 웹 브라우저입니다. 세계 최초의 웹 브라우저죠. 그런데 얘는 웹 브라우저의 기능을 하면서도 동시에 웹 페이지를 에디팅할 수 있는 에디터 기능도 합니다. 여기서 재밌는 것은 이 브라우저의 이름을 똑같이 월드 와이드 웹이라고 지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오른쪽에 보시면은 이게 그 당시에 개발된 브라우저가 동작하는 모습이고요. 자세히 보시면 이렇게 링크를 타고 넘어갈 수 있는 그런 텍스트들이 있다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뭘 개발을 했냐, 브라우저를 개발했으니까 당연히 또 서버를 개발해야 되겠죠. 셀은 HTTPD라는 이름의 세계 최초의 웹 서버를 개발을 합니다. 옆에 보시는 이 컴퓨터는 실제로 이 웹 서버가 동작하던 컴퓨터였고요. 지금 보시면은 이 오른쪽에 이렇게 메모지가 하나 붙어 있잖아요. 이게 어떤 메모지냐면 확대를 해보면 이런 모습인데요. 여기에 막 이렇게 써져 있는 이 멘트가 어떤 멘트냐, 바로 이 내용입니다. 지금 이 머신은 서버다, 그러니까 파워를 끄지 마세요, 이렇게 메모를 해놓은 겁니다. 그래서 이 컴퓨터가 웹 서버의 역할을 최초로 하게 됐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또 뭘 개발을 했냐, 세계 최초의 웹사이트를 개발했습니다. 지금 이 URL로 들어가시면은 현재도 접속이 가능해요. 지금 그 스크린샷을 이렇게 찍은 겁니다. 저도 이번에 자료 조사하다가 들어가 봤는데 좀 신기하더라고요. 그래서 세계 최초의 웹사이트도 개발을 했고, 그리고 또 이렇게 눈에 보여지는 것들은 이렇게 개발을 했지만 그 외에도 어떤 것들을 또 개발을 했냐면, 지금 이 시스템으로 동작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러면 이렇게 하이퍼텍스트를 전달을 할 때 이 하이퍼텍스트가 실제로 브라우저 상에서 어떻게 보여질지, 그래서 이 하이퍼텍스트가 어떤 식의 구조여야 되는지를 정의할 수 있는 하이퍼텍스트 마크업 랭귀지, 줄여서 HTML을 또 개발하게 됩니다.
그리고 또 뭘 개발을 하게 되냐, 이렇게 HTML 문서를 전달할 때 필요한 프로토콜, 서버와 클라이언트 사이에서 통신하기 위해서 프로토콜이 또 필요하잖아요. 실제로 또 하이퍼텍스트니까 그 링크까지도 커버할 수 있는 그 프로토콜이 필요한데, 그래서 그 프로토콜 또한 개발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프로토콜이 바로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하이퍼텍스트 트랜스퍼 프로토콜, 즉 HTTP인 거죠. 그리고 또 뭘 개발을 하냐, 아까도 잠깐 언급을 했지만 링크가 이런 형태로 동작을 하기 위해서는 그 링크를 보면 어디로 가야 되는지 그 위치를 특정할 수 있어야 된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위치를 특정할 수 있도록 하는 Universal Document Identifier를 정의를 합니다. 줄여서 UDI라고 하는데요, 이게 나중에 오늘날의 URL이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팀 버너스-리는 엄청난 걸 만든 거죠. 이 월드 와이드 웹이라는 시스템을 만들기 위해서 브라우저도 만들고 서버도 만들고 웹사이트도 만들고 HTML도 만들고 HTTP도 만들고 오늘날의 URL도 만든 겁니다. 정말 대단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진짜 이분 덕분에 지금 이렇게 우리가 유튜버를 통해서 또 강의도 찍어 올리고 또 강의도 볼 수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어쨌든 이렇게 1990년 12월에 처음으로 이 프로토타입을 완성시키고 나서 또 계속해서 이것을 발전시켜 나가고 하니까 아무래도 이제 실물이 눈에 잡히니까 사람들이 조금씩 관심을 가지고 또 쓰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1991년에는 세른 연구소 외부에도 이 월드 와이드 웹이라는 것을 만들었다고 공개를 하고요. 그 이후에 이제 사람들이 조금씩 관심을 가지니까 세른과 함께 협업하는 기관들 위주로, 그러니까 아카데미컬한 그런 기관들 위주로 조금씩 이 웹을 써보기를 시작을 합니다. 그렇게 이제 웹이 조금씩 성장을 하게 되고요. 그러다 어느 날 이제 엄청난 거를 터뜨리죠. 큰 선물을 하나 준비를 하는데요. 그게 뭐냐면 바로 무료로 이 웹을 공개를 하는 겁니다. 1993년 4월 30일에, 그러니까 약 30년 전이죠. 1993년 4월 30일에 이 웹을 무료로 공개하겠다고 선언을 하면서 이 월드 와이드 웹 관련 소프트웨어와 소스 코드까지도 라이센스에 제한 없이 무료로 공개를 하겠다고 선언을 합니다. 이게 사실은 트리거가 돼서 폭발적으로 이 월드 와이드 웹이 확산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1994년에는 정말로 많은 곳에서 웹을 사용을 하고요. 계속해서 이 웹이 성장을 하고 또 HTTP 프로토콜도 계속 성장을 하면서 결국 오늘날까지 이르게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이제 정리를 하겠습니다. 아까 맨 처음에 이 월드 와이드 웹은 여러 정보들을 링크를 통해서 효율적으로 접근할 수 있는 인터넷상에서 동작하는 전 지구적인 정보 시스템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인터넷은 뭐냐? 인터넷은 글로벌한 네트워크고, 그렇기 때문에 얘는 글로벌한 인프라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쉽게 설명하면 이 인터넷은 하드웨어에 가깝다면 이 월드 와이드 웹은 소프트웨어에 가깝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이 월드 와이드 웹과 HTTP는 어떤 관계가 있냐? 이 HTTP는 웹의 토대가 되는 프로토콜이고요. 그래서 하이퍼텍스트 혹은 하이퍼미디어 같은 정보를 주고받기 위해 사용되는 프로토콜이다, 그렇게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물론 사실 오늘날에는 이 HTTP 프로토콜이 API를 개발을 할 때에 JSON 같은 데이터를 반환하는 용도로 사용되기도 하죠. 훨씬 더 요즘은 확장된 개념으로 사용되는데, 어쨌든 기본적으로는 하이퍼텍스트 혹은 하이퍼미디어 같은 정보를 주고받기 위해 사용되는 프로토콜이다,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사실 HTTP 프로토콜을 준비하다가 이 웹에 대해서 다루는 게 HTTP가 어떻게 태어나게 됐는지, 그리고 웹과는 어떤 관계가 있는지 아는 데 도움이 될 것 같아서, 그리고 실제로 이 웹이라는 개념 자체도 중요하기도 하고 인터넷과 웹을 동일한 개념으로 헷갈려 하시는 분들도 계시기 때문에, 그러면 차라리 이번에 웹에 대해서 좀 자세히 다뤄보자, 그래서 이 영상을 준비를 하게 됐습니다. 자, 그러면 끝까지 봐주신 모든 분들 정말 최고시고요. 저는 또 다음 영상을 준비하러 가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